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 오늘 수업 구성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그리고 쓰는 시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한 사람씩 불러서 간단하게 상담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쓴 거에 대해서 해제 강의 듣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따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네, 저는 민준성입니다. 여기 보면 근데 좀 프로필이 독특하죠. 그 이전까지는 이름을 민시형으로 쓰고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 논술 강사로서 안 해본 분야는 없는 것 같아. 뭐 EBS도 해보고 사교육 그 인강도 찍어보고 전부 다 해봤는데 논술 전문학원에서 뭐 굵직굵직한 데서 계속 일을 했고요. 이제 단과에서만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서 제안이 들어와서 올해부터 시대인재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본명이 아닌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본명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차차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수업하면서 더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지금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제 수업에서 파워포인트를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알겠죠? 뭐 중간중간 시즌별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사항들을 전달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빼고는 파워포인트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강의실이면은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알겠죠? 뭐 하울링 되면 이제 서로 피곤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무선 마이크 차고 있는 건 이건 녹화 영상, 수음 때문에 그냥 차고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어차피 논술은 늦게 시작하거든. 여름이나 되어야 학생들이 많이 올 거고 그래서 가운데 앞쪽으로 다음 주에도 와서 앉아주는 게 여러분들이 강의 듣기에도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알겠죠? 자, 간단하게 작년도 재작년도 합격 사례 보면서 논술로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는지 간단하게 좀 볼게요. 왜 이래? 넘어가야지. 원래? 잠깐만. 네. 자, 일단 연세대학교 합격생인데 작년도 이제 경기권 일반고 요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부 다 잘하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합격했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 약간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6월, 9월에서 서울대급으로도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거든. 근데 다행히 지금 작년 영어 불이어서 말아먹고 그리고 탐구 한 과목 말아먹어서 연대 심리학과 자기가 원하던 대로 잘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게 논술에선 되게 특수한 케이스예요. 나머지 케이스를 또 볼게요. 자, 서울권 외고 학생이었고 고대 수능 최적이 좀 미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가 4합 8이거든요. 4개 교과목 8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됐고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서울권 자사고예요. 이 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수능 미응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대 경제학부 재학 중이었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또 합격했습니다. 내신 보세요. 아무리 서울권 자사고라고 해도 학종으로 갈 수가 없죠. 그죠? 수능도 마찬가지고. 자, 이 학생도 수능이 나쁘진 않은 편인데 수학이 많이 처지죠. 그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합격을 했고. 지금 봤더니 그래서 얘가 특수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얘는 얼추 요 정도 성적이라면 올해 정시로도 연고대 하위권까지는 좀 노려볼 수도 있는 요런 성적이거든. 그치? 심리학과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요 학생은 수능과 내신이 준수한 학생. 내신이 3점대다 논술 강사 입장에선 되게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내신 큰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되게 고마운 내신이거든. 공부 원래 잘하던 학생이 갈 수 있었던 대학을 가는 경우 요게 되게 특수한 케이스. 나머지는 지금 내신과 수능으로는 거의 꿈을 꾸기 힘든 이런 대학들을 합격하고 있죠. 자, 또 보세요. 자, 서울권 외고 학생이었고 요런 케이스는 올해부터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학생이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을 작년에 합격을 했는데 자, 근데 수학 포기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작년까지는 탐구 두 과목을 각각 한 과목씩으로 합쳐줬어요. 그래서 3합6을 할 때 영탐탐이 가능했거든. 근데 얘는 지금 영탐탐으로 해도 안 되지. 근데 성대 같은 경우에는 또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나 한문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영어 탐구 제2외국어를 가지고 3합6 턱걸이를 했고 성대 인문계열에 합격을 했어요. 되게 특수한 케이스예요. 올해부터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가 올해부터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바꿨거든. 3합6인데. 알겠지?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서울권 일반고 2합 5 겨우 마쳤고 동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합격했고요.
경기권 외고였어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요 내신 5.2 힘들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 3합5 턱걸이하고 합격을 했고요. 자,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자, 수학 포기했고요. 그래서 성대, 서강대, 중앙대학교 합격을 한 사례들. 뭔가 되게 좀 이상해 보이죠. 그죠? 첫 번째 학생 빼고 나머지 7학생들은 지금 전부 다 좀 이상해 보이거든. 다른 전형에선 저런 성적으로 어딜 가 싶은데 근데 상당히 좋은 대학들을 전부 다 갔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이야, 논술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헛된 희망을 심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논술로 하면 무조건 대박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 요 케이스들이 왜 성립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돼.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물론 논술 100대학들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논술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3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신 반영되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없는 대학도 있지만 있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논술 실력. 요 3가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물론 이제 비교과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내신 요소부터 봅시다. 교과 실질 영향은 없다라고 지금 정리해놨죠. 자, 그 이유가 첫 번째 학생부가 아예 반영되지 않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성균관, 연대고대, 성대, 서강대 지금 전부 다 최상위권 대학들이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원래 10%를 학교 생활 성실도를 100점 만점에 10점을 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그거 정성평가래. 그러니까 뭔가 학교 생활 성실도인데 이게 결석 며칠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올해부터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들 아예 교과 내신 자체를 반영을 하질 않아요. 자, 이제 반영을 할 때에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중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0.08점씩 쭉 깎아 내려갑니다. 서서히. 그지? 자, 그러다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0.4점을 깎는 식으로 급락하고 있거든. 그지? 그럼 여기까지 와서 시험을 보라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 이걸 조금 더 완화시켜 놨어요. 7등급까지는 논술로 붙을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 그 이유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구간까지는 학교에서 상관없으니까 와서 시험 보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중앙대학교는 좀 논술 시험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쉬운 대학들은 요즘 합격자 평균 점수가 90점을 상회하는데 중대 같으면 80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거든. 그 얘기는 고득점 포인트 하나 짚어내면 100점 만점에 20점 들어가는데 0.8점 깎였다? 이거는 진짜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논술 실력이 상당히 괜찮다. 그럼 8등급까지도 써볼 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전반적으로 몇 등급? 6등급 정도까지는. 그러면 사실상 내신으로 여러분들이 깎이는 건 없다. 핸디캡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신은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7등급, 8등급, 9등급 이러면 이제 피해가야 되는 대학들이 있겠지. 근데 그런 대학들도 주로 중하위권 대학들이지 상위권 대학들은 우리가 앞쪽에서도 봤다시피 교과가 아예 반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내신은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수능을 봅시다. 역시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이 있죠. 연세대학교. 그럼 연세대학교는 어떠니 지금? 수능 최저도 없고 교과도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거든. 순수하게 논술로만 뽑거든. 그래서 솔직히 아까 제가 앞쪽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사례, 연대 합격생들 사례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세 학생들이 작년도 내 정규반 학생들이거든. 파이널까지 하면 더 늘긴 할 거야. 근데 내 정규반에서 3명이 합격을 했다?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연대 논술로 전국에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00명을 뽑질 않아요. 올해는 더 줄었어요. 응용통계학과가 이과로 넘어갔거든. 그래서 올해는 90명 정도밖에 뽑지 않을 거야. 그 안에서 3명 붙었다? 매우 많이 붙은 거예요. 그래 연대는 누가 쓰더라도 모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논술 실력과 관련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나중에 원서 쓸 때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야. 연대 같으면은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요. 중앙대학교가 올해부터 창의형이라는 전형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자, 이건 고3 학생들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수능 전에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N수생들이 현역들보다 합격률이 더 높아요. 재수생들이. 그럼 현역들이 논술을 못하냐 N수생들에 비해서 그게 아니고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춰요. 중대는 나름 센 편이에요. 3합 6이거든요.
그래서 최저 기준이 없는 창의형 전형, 고3 전용으로 이제 신설을 한 거고, 나머지 요런 대학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4.8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죠?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경희대, 이대 특수학과들 3합 4에서 5.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올해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탕구연대 탕구 평균으로 바뀐 이런 상태고, 그래서 3합 5에 3합 6 포진해 있고, 중대가 좀 독특한 게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 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3합 6, 사실상 3합 7이죠. 그리고 서강대학교, 한영대학교가 3합 7. 여기까지가 이제 4합과 3합 대학들. 2합 대학들. 외대 LDLT가 원래 2합 3이었는데 2합 4로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2합 5대학들 있고요. 경희대학교 탕구 평균이고, 그리고 홍익대학교가 원래 3합 8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완화됐죠. 2합 5로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외대 글로벌이 원래 한 개 3이었는데 하나 3이었는데 올해 좀 강화가 됐습니다. 2합 6으로. 숭실대 동덕여대 완화된 거고요. 덕성여대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대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개 영역 3짜리 경희대, 가천대 이런 데 있거든. 자, 여러분들 이제 약수령도 생각을 할 거야. 약수령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가천대라든지 국민대라든지. 자, 근데 이거는 일단 수능 공부하세요. 원서 접수하고 나서 준비해도 상관없습니다.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수능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 그럼 수능 최저 기준이 지금 강한 대학도 있고 아예 없는 대학도 있고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실질 경쟁률을 봐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되고 나면 날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충족 못 시킨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종 경쟁률의 실질 경쟁률이 적게는 3분의 1에서 많게는 8분의 1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아까 그래서 고려대학교 4합 8이었죠. 지금 2장표에는 없는데 고대가 4합 8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고대 실질 경쟁률은 몇 대 1일까? 9대 1에서 10대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4합 8이 되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면 어지간한 학종 경쟁률보다도 낮기도 해. 인기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그쵸? 자, 그래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3합 7이었고 3합 6이잖아요. 그죠? 실질 경쟁률 90대 1에서 100대 1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24대 1에서 30대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자, 성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쪽은 3합 5다 보니까 애초에 조금 낮아요. 근데 어차피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고 있고, 얘도 지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수능은 뭐 세모다. 영향을 미치긴 한다. 뭐만 해라? 최저 기준만 충족을 시켜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실질 경쟁률은 확 낮아진다. 알겠지? 그래서 물론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쓰게 할 거야. 논술 실력이 아주 출중하면은 연대를 쓰게 할 거고, 그냥 가끔씩 원서 상담하면서 매년 사람 속을 썩히는 학생들이 있어. 진짜 쓰면 안 되거든? 쓰면 안 되는데 자기는 연대 원서를 너무 써보고 싶다는 거야. 진짜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 얘들아, 근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주로 그런 학생들은 논술 6장을 쓴단 말이지.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한 3주 정도 설득을 하다가 결국에 지는 경우가 그냥 5대 5예요. 지거나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일단 논술 실력이 뒷받침이 되면은 연대 같은 데 쓰는 거고, 그게 아니고 수능도 엉망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단대라든지 경기대라든지 이런 데도 섞어서 쓸 수밖에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주게 되면은 합격 가능성이 확 상승한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논술이 결정적이라고 했죠. 이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출제 유형을 좀 봐야 돼요. 논술도 유형이 있어요. 자, 우리 논술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탐구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논술이 뭐랑 비슷할 것 같니? 요 주요 과목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얘 아니에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랑 비슷합니다. 논술이라는 거. 알겠어요? 논술도 되게 공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아니라 다른 강사들도 전부 다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요 방법론을 가르치는 건 이건 이제 대치동에서 대세가 되어 있어. 사실은 원래 내가 속해 있던 팀에서 처음으로 유형별 방법론이라는 방식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한 건데 요즘엔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부분으로 전부 다 통용이 되어 있거든.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정형화되어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형화가 되어 있다는 건 매년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가 아니면 매년 다른 문제가 나오는가 요거거든. 연대 정형화 안 돼 있고 고대 철저하게 정형화 돼 있고 성대 정형화 돼 있고 서강대 안 돼 있고 한양대 안 돼 있고 이대도 없고 중대는 1번 정형화 돼 있고 경희대학교 완벽하게 정형화 돼 있고 외대도 1번만 정형화 되어 있고 요런 식이거든. 그지? 그럼 정형화 되어 있기도 하고 되어 있지 않기도 한데 근데 지금 봤더니 블랭크가 별로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규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와서 일찍 시작한 거거든. 논술 지금 시작했으면 되게 일찍 시작한 거야. 요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형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발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일테면 이런 경우야. 경희대학교가 예로 들어보면 자, 경희대학교 잠깐 보자. 인문 계열 1번 문제는 항상 정형화돼 있었어요. 다에서 가와 나를 평가하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발문이 어떻게 나왔냐? 그 이전에는 가와 나의 상황을 평가하라고 했고 이게 2년 전에 시각으로 바뀌었어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했거든. 그러니까 일테면 제시문 가에서 A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A라는 상황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A가 상황이라는 건 객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안 좋은 부정적인 현상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부정적인 현상을 상황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정적인 현상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읽어낼 수도 있고 완전히 정반대로 읽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정답성이 두 방향으로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각으로 바뀌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걸로만 읽어야 되는 거야. A가 틀렸다라는 쪽으로만 읽어가야 되는 거거든. 요런 식의 아주 기본적인 변화들. 근데 세밀한 변화지. 그치? 이런 거에 학생들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방법론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일종의 공식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요 과정들을 1년 동안 저랑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시즌 1이죠. 자, 여태까지는 그래서 시즌 1에서도 요약, 비교, 평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유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 들어오면서 논제 봤을 거예요. 근데 봤더니 유형 자체가 기본적인 유형들이 나와 있지가 않거든. 그 이유는 일단은 유형별 방법론의 또 단점이 너무 형식화될 수가 있어.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논제에서 근본적으로 출제 의도가 무엇인가 요걸 망각한 채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버린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 초반에 지금 습관을 제대로 들이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지금 약간은 유형 자체가 좀 희미한 이런 논제들을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쨌든 시즌 1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읽는 방식이고 바르게 생각하는 방식이고 바르게 쓰는 방식인가 이걸 근본적인 차원에서 좀 체득을 하면서 플러스 기본적인 유형별 방법론도 조금씩 배워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즌 1 기초, 그지? 시즌 2 기본이고 시즌 3 심화, 발전, 그리고 시즌 4 완성 요 과정이거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게 2월 말까지고 개학하고 중간고사까지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전까지 그리고 여름부터 쭉 진행되는 그리고 그 뒤에 대학별 파이널 강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 난이도는 어떻게 되느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이때 되게 괴로워요 학생들. 너무 어려워서. 알겠지? 그러다 이때는 정상 난이도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최근엔 논술이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최대한 실력을 배양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최근 난이도로 가서 이때부터는 약간 대학별 강좌 비슷하게 진행이 되거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미리 들어둔 보람이 있게 좀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있으니까 중간에 여러분들 쓰는 시간 주고 상담 진행하고 해제 강의 진행할 건데 다음 주에는 오면
앞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앉아서 바로 쓰면 돼요. 알겠죠? 바로 쓰면 오늘 여러분들이 쓴 거에 대해서 첨삭 받을 거고 제가 불러서 코칭 해줄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시간 10분 정도 줄 거야. 첨삭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10분 정도 쉬고 해제 강의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 해제 강의는 다음 주부터는 오늘 여러분들이 쓴 답안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논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상대적인 우수 답안을 선정을 해서 그걸 강평하면서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쓴 문제에 대해서 또 해설 강의 들으면 되는 거고. 알겠지? 첨삭은 그 다음 주에 진행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첨삭과 1대1 강사 코칭 이건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 번째, 첨삭 담임제예요. 알겠죠? 전문 첨삭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첨삭을 해주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것 때문에 첨삭 선생님을 쓰는 거거든. 그리고 담임제라는 건 한번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매칭이 되고 나면 그 선생님이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어지간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반을 옮기거나 내지는 아주 드물게 이 선생님 너무 싫어요라고 나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 저한테 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 선생님들이 시즌 4까지 쭉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담당을 해줍니다. 알겠죠? 파이널 때부터는 랜덤으로 받아요. 그때 되면 니네가 랜덤으로 받아도 혼란스럽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 전까지는 한 분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학생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쓰고 있는 동안에 나는 노냐? 아니고요. 저는 이제 코칭을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다음 주에 한 3분의 2 정도는 내가 부를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니네는 1.5주에 한 번씩 나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최소 인원이 늘어도 3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을 제가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쓴 답안을 제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답안을 보면서 첨삭 선생님들이 전주에 쓴 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첨삭을 해주시면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내가 직접 첨삭을 하면 인원 제한하고 직접 첨삭해버리면 나도 편하거든. 근데 선생님들 교육시킬 필요도 없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도 내가 보는 부분만 봐요. 더 넓은 부분을 못 보게 된단 말이지. 시야가 좁아져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체적으로 받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2주, 3주 동안에 쓴 것들을 쭉 통시적으로 보면서 얘가 지금 오독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그게 뭐 때문일까? 문제점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 첨삭이 이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과제 관리 또 하고요. 과제 많이 안 시킵니다. 괴로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입시 관련 상담 같은 것도 진행을 할 거고요. 알겠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잔소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는 해요. 첫 번째, 요거예요. 소모적으로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하는 게 완벽주의는 버려야 돼. 이건 논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야.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되게 잘 미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오늘 내가 영어를 이만큼 하기로 했어. 그러려면 2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물리적으로 2시간이 안 나와.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 주로 이제 뭐 수석 합격자들 인터뷰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2시간이 안 나와도 그냥 그거 할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거든. 근데 완벽주의 가지고 있는 애들은 내일 2시간 해야지 하고 미뤄요. 그리고 보상을 미리 줘요. 내일 나 열심히 할 거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될까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소모적인 고민보다 실천을 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가 소모적인 고민은 답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해서 될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이에요. 내가 지금 논술을 해야 되나? 수시 6장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야. 일단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가능성을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특히 고3 현역 학생들 지금 당면에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최대한 집중을 하세요. 논술 왔잖아요. 수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4시간 동안 논술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수능 학원 갔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과목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야. 고3 중간고사 기간이야. 2주 휴강할 거예요, 저도. 그 2주 동안에는 그냥 내신하세요.
알겠어요? 나는 어차피 논술 할 거고 내신 버려도 된다고 해서 6등급까지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내신 버려야지 하고 수능 준비한다 혹은 그 시간에 논술한다. 수능과 논술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질 않아. 오히려 공부를 제대로 못해. 그냥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것. 그래야 평정심이 유지가 돼요. 알겠죠? 자, 그래 이제 논술 관련해서 4주는 버티세요. 마의 구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한 4주 정도는 오늘 수업 듣는다. 납득이 돼. 저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왔더니 논제가 똑같아. 논제 생긴 게 똑같거든, 구성 자체가. 그러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안 풀려. 잘 안 써져. 되게 괴롭거든. 그게 한 4주는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4주는 버티세요. 버틸 수 있도록 나랑 첨삭 선생님들이 도와주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자체가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안 된다고 해서 자괴감을 가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논술은 뻔뻔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글이에요. 이걸 써서 남한테 보여준다? 되게 잔인한 거예요. 한 사람이 글을 썼다는 건 자기 바닥을 보여주는 거거든. 자기 지적 능력의 바닥을 보여주는 거야.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뻔뻔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빨리빨리 늡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뭔가 소심하고 남한테 지적받는 거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 그러면 틀리는 걸 싫어해. 기인지 미인지 싶으면 질러야 되거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왠지 맞아 보이는 답안들만 쓰는 거야. 그러면 고득점 포인트들을 전부 다 놓쳐버리게 돼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요. 이거 정말 썼을 때 비웃음 당하지 않을까? 상관없어. 어차피 여러분 글은 나랑 첨삭 선생님이랑 여러분만 봐요. 가끔씩 부모님들이 검사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어차피 보는 사람들 제한돼 있거든.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좀 이따 제가 쓰는 시간을 줄 건데 오늘 자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지금 들어올 때 원고지 받았을 거고, 그지? 그리고 요 소책자 받았을 거고, 통합논술의 원리와 실제.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책자가 대략 시즌별로 한 권씩 나갈 거예요. 알겠죠? 필요한 소책자들이. 그리고 논제랑 수업 노트 요렇게 나갔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편집을 하고 중철 처리를 하고 그러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미 니네 책상 위에 원고지도 있는데 이걸 내가 중철 처리까지 해서 주면 감당이 안 되거든. 알겠지? 최대한 보기 편하게 해준 건데 요 논제 넘겨보면 제시문들 있고 5페이지에 문제들 나와 있어요. 문제별로 글자 수만큼 원고지에 써서 이따 저한테 원고지 제출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수업 노트는 뭐냐?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자, 여기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긴 했거든. 표지 뒷면에. 근데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1단계,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왼쪽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생각나는 걸 좀 끄적끄적 하는 거고 오른쪽은 제가 이따 판서해 준 내용을 이 순서 그대로 수업 진행하거든. 여기에 적재적소에 쓰면 되는 거야. 5단계는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개요 작성 단계는. 위쪽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걸 하고 아래쪽엔 내가 이따 판서해 주는 거 필기하면 되는 거거든. 문제별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 왼쪽과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부분들 채우기 힘들 거예요. 처음이잖아. 그치? 근데 보면은 힌트들이 있어. 일테면 1페이지에 중간에 문제 1번 3단계 논제 분석 있고 통원실 20에서 21페이지 참고해라. 통원실이 요 소책자거든. 그래서 20에서 21페이지를 보면 요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요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서 접근해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박스 안에 내가 효과적인 서술 구조가 무엇인가 요런 것도 지금 힌트를 주고 있죠. 어떤 순서로 쓰라고. 자, 요런 것들은 되게 소모적인, 틀리면 소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니네한테 힌트를 주는 거거든. 알겠지? 요런 힌트들을 받아가면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거야. 굳이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부분을 오늘은 많이 채울 필요 없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부담 가지지 말고 넘겨도 상관없다. 알겠지? 자, 일단 열심히 쓰고 있으세요.